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부담을 느꼈습니다.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국채 수익률이 다시 또 4.6%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여전히 상승 랠리를 이어갑니다. 4거래일 연속 올라가면서 이제는 애플의 시총과 그 차이가 1,000억 달러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쫓고 쫓기는 빅테크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 엔비디아 질주는 여전히 눈에 띄고 그에 발맞추지 못하는 국내 반도체에 대한 걱정도 슬며시 올라옵니다. 시장 대응 참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 흐름인데요. 어떻게 고민해봐야 될지 전략 이야기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는 금리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지없이 느꼈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1.5% 내외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제목을 백도, 윷놀이에서 쓰는 뒷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뒤로 돌아간 듯한 느낌입니다. 시장도 하방 지지에 조금 실패한 모습이고 AI 모멘텀보다도 2차 전지에 대한 심리 위축이 더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에 추가된 악재까지 있었죠. 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를 압박하는 요소들 꽤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금리 반등을 했고요. PC 물가를 앞둔 대기 관망 심리도 짙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가운데 우리 장이 조금 더 내려갔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물량 국내 시장에서 부담이었습니다. 선물에서는 매도 기준으로 역대 5위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1월과 3월, 5월 각각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될 경우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세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쪽도 현물 1조 원 매도 물량을 내놨고요.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가 강화된 것은 삼성전자가 내려가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더 가중되고 대형주의 하락이 촉발됐습니다. 삼성전자 악재가 있었죠. 어제 3% 빠졌습니다. 노조 파업 선언 소식이 들려왔네요. 1969년 창사 이래 최초입니다. 55년여 만에 최초로 노조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6월 7일 단체 연차 사용을 시작으로 이제 노조 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가중됐고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외국인의 매도가 더 강화됐습니다. 지수 낙폭의 40% 정도를 삼성전자가 차지했던 어제이네요. 거기다가 2차 전지의 하락. 어제장에 글로벌 원샷 다음판에서 S&P가 LG화학과 LG엔솔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것이 그 전 거래일에 이슈가 됐었던 에코프로비엠 매도 리포트와 함께 맞물리면서 2차 전지 쪽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거기다가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것도 또 한몫을 했겠죠. 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하락이 있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6조 정국 관련한 모멘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 하락했습니다. 전국 공정 쪽에 PNT 같은 경우는 20% 급등하면서 사뭇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전체적인 AI 기대보다는 금리 압박과 2차 전지의 투심 악화,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이 30개나 있었고요. 반면에 52주 신저가 종목도 150여 개로 그보다 더 5배 많기도 했습니다. 신고가 종목 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극명하게 쏠리는 곳만 올랐다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꽤 많은 종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세하게 시장 내용들 좀 들어가 보죠. 자, 어제 올랐던 쪽 반도체 일부입니다. 삼성전자 내렸고요. SK 하이닉스는 보합이었고 한미 반도체가 3%, 제주 반도체 그리고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어제 이 시간 함정남 차장님 디자인하우스 쪽 긍정의 언급을 주시기도 했는데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수페타시스나 두산이나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시가 부분이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심리가 끝까지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오히려 후반에서는 더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냉난방 공조 관련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이슈가 있었던 만큼 강하기도 했습니다. 워트가 27%, GST, 한성크린텍, 유니셈, 경동나비엔 등의 종목군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아이폰 관련주들 어제 모처럼 웃었네요. BH, PI첨단소재, LG이노텍, 자화전자가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자, 52주 신고가와 신저가 종목들 일부를 좀 나열을 해보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내에서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유니셈 보이고요. 전기장비는 LS일렉, 그리고 일진전기. 화장품 쪽이 굉장히 많았죠. 실리콘투, VT, 코스메카코리아, 펌텍코리아, 용기 종목까지 올라갑니다. 요즘 OEM, ODM 브랜드 그리고 원료, 용기 종목들까지 같이 강세를 나타내고요. 그 시세도 그저 단순한 1, 2% 상승이 아니라 10% 이상씩 올라주는 종목이 많은 섹터, 단연 1번이 화장품입니다. 어제 타이거 화장품 ETF가 3%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원료 쪽인 J2K 바이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AS텍 지난 월요일에 브리핑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요일에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는 점을 짚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되더라도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보호예수 물량 출회로 인해서 화요일날 흔들리고 나서 연 이틀 또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20%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원료 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특히나 선케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AS텍 같은 경우는 선케어가 1분기 실적 기준 매출 비중 80%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구 쪽의 퍼시스도 52주 신고가였고요. 52주 신저가 보시면 2차전지 그리고 네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가운데 원택은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현상이 보이고 있네요. 명확했습니다. 가장 강했던 건 화장품, 가장 약했던 건 2차전지였던 어제장.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좀 놓치고 있는 종목군이기도 한데 알츠하이머 쪽입니다. 27일 방송이었죠. 레캔비, 이 레카네맙 국내 품목 허가 소식, 식약처가 허가했다라는 소식을 같이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만 당뇨 관련주 그리고 알츠하이머 관련주 각 이슈를 점검하면서 알츠하이머 쪽도 내용을 점검했었는데 어제 이쪽에서 상한가가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샤페론이 상한가 진입이 됐고요. 피플바이오도 상한가 들어갔네요. 샤페론은 바이오 USA에서 기술 이전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했고요. 또 피플바이오도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혈액 검사 기술을 갖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일단 이 레카네맙의 국내 품목 허가 이슈 이후로 치매 관련주들이 비교적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 일단 체크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외로 가보면 조금 답답합니다. 화장품과 냉각 공조 쪽의 종목군들은 시간외에서 하락했고요. 유상증자 이슈 있었던 자연과 환경, DXVX는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을 그럼 보실까요? 석유 관련한 종목도 어제 장중에도 홍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올랐죠. 그리고 웹툰주들이 시간외에서 강세였습니다. 거기다 유리기판주도 코닝의 유리기판 사업 진출 소식에 반응하면서 일부 이렇게 종목들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다만 주요 섹터는 좀 상승권에 부재했고요. 웹툰이나 이런 석유 쪽에 치고 나온다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기대 자체가 조금 내려갑니다. 시장이 부진할 때 해지성 종목으로 주로 움직이는 쪽이 시간외에서 관심을 받았다. 여전히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일어날 것인가 조금 불안스러운 그런 흐름입니다. 뉴욕장으로 가볼게요. 이럴 때
뉴욕장이라도 올라주면 뭔가 보탬이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0년물, 30년물, 20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일단 독일에서 물가가 나왔는데 CPI 4월 확정치 대비해서 올라갔다라는 소식, 물가 부담이 좀 가중이 됐다라는 것에서 독일 금리부터 뛰었고요. 미국 재무부 7년물 입찰 금리도 수요 약화를 봤습니다. 입찰 쪽이 부진했다라는 것은 이쪽 인기가 없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베이지북을 열어봤더니 경기 활동은 확장되고 있으나 기업들이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들어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심리가 조금 꺾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같이 올라갔고요. 지수는 이에 반응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다우는 1% 이상 하락했고요. 나스닥 0.5, S&P 500도 0.7% 하락이었습니다. 특징주 뭘 꼽을까 고민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올랐기 때문에 넣을까, 또 애플도 올랐기 때문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요즘은 매일 특징주에 애플,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길래 좀 새로운 종목으로 여기 세 칸을 채워봤습니다. 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 수요로 인해 좀 앞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8% 정도 상승세. 오늘 밤이죠. 이제 델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내일 이 시각에 저희가 델 실적을 같이 살피고 있을 텐데요. 일단 주가가 그 전날 강하게 올랐다라는 점이고요. 썬파워도 상승했습니다. 태양광을 키워드로 넣었는데 중국이 좀 달라질 것인가, 이에 대한 언급을 최근에 조금씩 중국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급락 나왔네요. 미국은 가이던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아메리칸 항공이 최근에 가이던스를 낮춰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낮춰잡았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뚜렷하게 오른쪽이 좀 부재했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이 지켜준 것은 그래도 반가웠고요. 전반적으로는 하락의 움직임이 나타났네요. 섹터로 봤을 때는 태양광이 좀 살아남았다라는 느낌입니다. 다초뉴 에너지, 징코솔라, 썬파워, 캐네디언 솔라 등의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주로 중국 관련한 태양광 업체들이 올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짚어보죠. 알루미늄은 올랐으나 구리나 항공주들은 떨어졌고요. 많이 빠진 쪽을 놓고 본다면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는 버텼으나 다른 쪽에서는 하락의 움직임이 있었고 2차 전지 밸류체인도 전반적으로 루시드 제외하고 좋지 못했습니다. 엘버말이나 리튬 아메리카스, 리튬주들이 다소 많이 빠졌다라는 점 눈에 띄고요. 시간 외에서는 세일즈포스가 실적 내놓고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 가이던스로 인해서 급락을 맞이합니다. 18%까지 빠지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시다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생존한 태양광, 이 태양광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한화솔루션의 한 2021년도경부터 차트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최근에는 반등을 주고 있지만요. 2021년과 2022년도에는 중국의 기업 공급 과잉이 좀 마무리되고 있었고 이 위구르족 강제노동 이슈로 인해서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공급이 단기적으로 부족하면서 모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 이런 쪽이 실적 개선을 보이며 주가가 올라갔었죠.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어둠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미국이 규제를 하니까 규제가 없는 유럽 쪽으로 판매를 집중했고요.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을 계속합니다. 거기다가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규 설치 수요가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태양광 쪽이 좋지 못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3월 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중국을 규제하는 움직임, 그리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태양광 공급 과잉에 대한 지적을 하고 나섰고요. 갖은 규제 이슈가 추가적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힘든 건 미국, 유럽, 한국 이런 태양광 업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저가 공세와 공급 과잉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 중국 내 태양광 업체들도 힘이 들었었고요. 정부가 개입해달라라고 요청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전달드린 내용이고요. 중국 정부 주도로 이제 태양광 쪽에 개혁이 기대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어제 확인한 소식인데요. 시진핑이 기업인 자담회에서 신에너지 과잉 투자를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태양광 종목군들이 강세를 기록했고요. 상해증권보 보도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 확장 심사 잠정 중단 가능, 그러니까 과잉 생산하는 것에 대한 조금 제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동남아 태양광 우회 수출 조사를 지속하겠다라는 목소리도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태양광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살짝 줄어들려나 이런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 언급이 최근 많이 되고 있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에너지원 대비해서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조금 빠른 대응이 가능해서 당장 에너지가 시급한 이들에게 이 속도면의 강점이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DS투자에서 좀 정리해준 내용이 있어서 같이 첨언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HD현대에너지 이런 쪽에 관심을 둬도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마침 수익 나 있는 하나솔루션 AS 종목으로 저희가 뽑아놨기 때문에 전략 챙겨가보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력에 대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인도 뉴델리 낮 기온이 52.3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물 부족을 경고했고 당연히 전력 사용량은 최대로 올라갔죠. 이것은 멕시코에서 며칠 전에도 일어난 일입니다. 멕시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봤었고요. 4월에 멕시코에서는 열사병과 탈수증 사망자가 40여 명이 넘어갔고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되며 언론 보도가 됐었죠. 원숭이 150마리가 고온으로 인한 탈수 증세로 사망한 것도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이 수력 발전을 감소시키고 전력을 또 부족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전력 사용량은 사상 최대일 거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열돔, 극심한 더위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고합니다. 우리가 수년간 이상기후를 직접 체감하면서 느낀 바는 폭염은 결국 폭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도와 온도와 밀도의 급격한 변화 등은 풍속과 풍향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난기류도 증가하기도 하고요. 자연재해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브라질의 홍수나 다른 국가의 베트남 등의 가뭄 이슈도 다 같은 맥락일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작황부진을 가지고 와서 원자재 시장을 출렁이게 할 것이고요. 전력 수요가 극심하게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기도 할 겁니다. 관련한 종목군은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1차적으로는 폭염 관련주로는 빙과 냉방기, 제습기, 그리고 식량과 농약 제조, 비료 쪽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폭염이 폭우를 불러서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이제 땅의 토질 자체가 좋아지지 않아서 이런 비료를 많이 쓰게 된다. 이런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닭커피, 코코아, 오렌지, 곡물 이런 원자재 시장, 먹거리 혹은 금속 등에 대한 얘기도 분명 나올 거고요. 전력기기, 에너지원 이 얘기도 대두는 될 겁니다. 그래서 전력기기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분명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SSD, 그러니까 낸드 쪽의 SSD, 앞에 E는 기업용 SS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SSD 기반 스토리지 기업인 퓨어 스토리지가 미국에서 실적 내놓고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시간외에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죠. 트렌드포스도 AI 서버용 SSD 주문이 급증하고 있어서 1분기에 낸드 시장 28% 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GPU
GPU, HBM만 필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낸드가 당연히 같이 성장할 거다. 이런 맥락을 우리 낸드가 달라졌어요 컨셉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 한솔케미칼, TCK, 원희가 IPS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노조 파업 이슈와 뭐 HBM 이슈로 여러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 외의 종목으로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낸드에 대해서도 시간 나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애플이 이제 개발자 회의가 6월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거기서 뭘 발표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사이버 보안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국내에 이렇게 많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있는 줄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상장사들이 있었고요. 일단은 뭐 보안사들에 대해서 정리는 해놨는데 대응은 그저 막연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봐주시고요. 아이폰을 사면 애국하는 것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이폰 관련한 밸류체인 내에서 국내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정리를 해뒀는데 다른 쪽이 좀 부담스럽다면 안간 쪽에서 선택지를 찾을 때 나름 탄탄한 스토리와 전방을 가진 애플 관련주들을 체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 시간 있으면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정 앵커가 잡아줄 섹터는 저희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화장품이죠. 네. 화장품 관련주들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략도 챙겨봐야겠고요. 먼저 화장품 관련해서 브리핑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부터 해서 5월 계속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그때도 신한투자증권에서 냈던 보고서를 좀 참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딱 제목 그대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빅사이클이 온다라는 내용으로 어제 보고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잘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중국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의 수요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라고 한다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고가 브랜드들이 많이 인기가 있었을 때를 말하겠죠. 하지만 마스크팩부터 해서 일부 방금 말씀드린 고가 브랜드 한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넘게 거의 내리막길을 걸었던 화장품 섹터가 될 텐데요. 2024년 올해에는 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넘어서 이제는 미국 쪽에서 두 번째 빅사이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이템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고기능성 에센스부터 선케어 제품들, 쿠션 파운데이션, 립 제품까지 다양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미국, 일본 쪽 위주이기 때문에 과거의 중국처럼 우리와의 외교 관계에 관련해서 뭔가 별다른 예측 불가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짚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빅사이클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죠. 중국의 의존도는 낮추는 대신에 미국과 유럽에서 새롭게 뭔가 시장을 개척한다라는 게 될 텐데요. 식약처에서 밝혔던 1분기 화장품 수출액 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조 원 정도였죠. 지난해 K-뷰티의 수출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4위를 기록할 정도로 K-뷰티는 여전히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에 중국 매출 많이 줄어들었지만 비중국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좀 상쇄를 시켰고요. 중국 제외하고 지역별로 본다면 미국과 유럽 상당히 높은 수준 차지하고 이외에도 일본과 동남아도 속해 있습니다. 비중국의 수출 비중부터 해서 성장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도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K-뷰티 왜 가성비를 계속해서 외치는지 그 부분 봐야겠죠.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나 괴리감을 느끼는 젊은 층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소비가 또 양극화가 됩니다. 뭔가 간헐적으로 명품 같은 비싼 것들을 사지만 가끔씩 이렇게 자주 쓰는 생활용품은 좀 합리적으로 사야겠다라는 인식들이 만연하게 퍼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성비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요. 그 안에서도 저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인디뷰티 브랜드가 대세장을 겪게 되는 겁니다. 대형 화장품사의 특히나 중저가 브랜드들 실적 성장세가 유의미한 상황이고 중소 브랜드나 ODM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한투자에서는 인디뷰티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대 수혜주는 ODM 업체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아시아 인디뷰티 브랜드 급증이 곧 ODM사의 수혜다. 그걸 잘 알려주는 그림이에요. 중국 로컬 브랜드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중국 현지에서 그 브랜드끼리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도 비중국 쪽으로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아시아 내에서 인디뷰티 브랜드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술력부터 해서 가성비까지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K-뷰티가 여기서 이제 수혜를 누릴 수 있다. 특히나 ODM 쪽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봤을 때 탑픽으로 꼽고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과 ODM사가 될 텐데요. 아모레퍼시픽은 미국에서의 가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좀 주목해 보자라는 거고요. ODM사 중에서는 미국까지 인프라를 확대시킬 수 있는 클리오부터 아이패밀리 SC, 마녀공장 VT, 그리고 중국 쪽의 로컬사들이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일본이나 아시아 진출하는 색조 강자죠. 코스맥스와 CNC 인터내셔널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하는 쪽은 실리콘2와 CTK까지 찍고 있었습니다. 실리콘2도 주가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선숙이 여전히 놓치지 않아야 하는 쪽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4월, 5월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글로벌 선케어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올해 거의 15조 원 이상까지 성장할 거다라는 게 지금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피부암 예방과 또 노화 방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선케어 시장의 규모가 3.5조 원까지 실제로 이제 성장을 했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선케어 마켓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어디가 많이 가져가나 보니까 미국 쪽이 어쨌든 많이 가져가고 그 뒤를 중국, 한국 이렇게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FDA 인증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ODM사 원재료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선케어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5월에만 오른 상승률을 표기를 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45% 올랐고요. 잉그로드랩은 60% 넘게, 선진 뷰티 사이언스와 AS텍은 무려 70%가 넘게 5월 들어서만 올라갔습니다. 신고가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메카 코리아는 미국 쪽에 이제 자회사 가지고 있는 잉그로드랩을 통해서 선케어 제품들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오팜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러시아 쪽에서 선케어 제품들부터 쿠션 팩트까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원료 기업인데 FDA 승인받은 원료 쪽으로는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시아 쪽에서는요. 그리고 LA스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 민영앵커 설명해 주셨지만 보호예수 물량 출하에도 불과하고 또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들은 또 시간 외에서 밀렸다라는 점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입증을 잘 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테마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수출과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모멘텀까지 가져가면서 너무 잘 가고 있는 섹터잖아요. 특히나 주말에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세로뉴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부분 보자 말씀드렸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타이거 화장품 ETF 52주 신고가 어제 기록했고요. 52주 신고가 실리콘2도 기록했는데 이 보라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다 어제장에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J2K 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원료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주목받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색조 쪽의 강자들, ODM 쪽, 선케어 쪽, 그리고 용기까지 다 잘 가는 요즘입니다. 자, 그러면 내 포트에 화장품 관련주가 없다라는 건 굉장히 억울하고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나만 화장품주가 없는 건지, 이번 기회에 정말 담아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스코입니다.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 세계 3대 암학회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항암 신약의 임상 결과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확인할 수 있고 기술 이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5월 23일부터 초록 발표한 기업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학회 일정 중에 여기서 뭔가 업데이트 되는지 그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도 많죠.
많죠.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뭐 HLB까지 등등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이번에 또 레이저 티닙 이런 거 관련해서 SC 제형 임상 3상 결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6월은 확실히 행사의 시간입니다. 행사가 정말 많은데요. 바이오 USA가 좀 주목해볼 만한 행사인 게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통과되고 나서 중국의 기업이 이제 불참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셀트리온까지 주요 기업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좀 주목할 이슈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염증 복합체 억제제와 이중표적 나노바디의 뭐 기술 이전 논의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는 샤페론 어제장에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볼만한 종목 있는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볼게요. 주요 섹터에 대한 내용 전달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포트를 좀 정리해 나갈 것인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임성호 부장님과 시장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항상 부장님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좋기 때문이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말의 속도만 좀 빨리 해주시라고. 워낙 말씀을 천천히 하시는 스타일인데 저희 시간에 질문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요. 자, 시장 전략부터 가겠습니다. 속도 한 1.3배속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 금리가 문제인데요. 그 금리는 사실 저는 자정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10년물 기준으로 5% 정도 도달한 다음에 급락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걸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이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금리 10년물 4.6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4.7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시 아마 경제 지표는 둔화를 둔화의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자정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크게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국 시장의 경우 지금 삼성전자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데 엔비디아 향으로 HBM 퀄 승인이 안 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노조 파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온 AMD 향 수주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노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노조 파업 문제는 나쁘지 않은 이슈로 생각을 오히려 반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노조 파업이 아직 예고된 날짜가 좀 남아 있기도 한데요. 네. 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단행해도 반도체 라인이 서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의 반도체 라인은 거의 자동화가 돼 있고요. 물론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라인이 설 가능성은 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라인이 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2014년에 하이닉스 우시 공장 화재 생각나시나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이닉스조차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반도체 업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HBM으로 모든 캐파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 레거시 D램 쪽은 오히려 감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하반기에 가면서 PC가 나오고 이제 스마트폰이 AI 입혀져서 나오는데 이 만약에 라인이 선다 그러면 쇼티지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구매를 하려는 그 구매 수요가 크게 자극이 될 가능성이 커서요. 아마 D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는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네. 삼성전자이고요. 네. 사실 네네. 외국인이 이런 파업의 키워드에 민감하게 해서 괜히 수급적으로 우리 시장을 눌러버릴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요. 네, 뭐 저는 일단 현대차, 우리나라에서 노조 파업 이슈가 가장 많은 게 현대차잖아요. 네. 현대차 거기에 매년 노조 이슈도 있을 때마다 복귀해 보시면은 노조 이슈, 그러니까 파업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때가 사실은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주식을 사면은 그 파업을 실제로 한다 해도 그때부터 저점으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상황에 복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이 뭐 장기간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협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BM 퀄 같은 문제는 저는 이제 이것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HBM 시장은 사실 커스텀 제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엔비디아에 자기가 원하는 스펙이 있고 AMD가 원하는 스펙이 있고 이런 건데요.
삼성전자는 AMD라든지 이런 다른 업체들에는 HBM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 어떤 HB 기본 스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세부적인 그거를 조금 넘어서는 어떤 세부적인 스펙의 협의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향으로도 사실 그 HBM 시장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이제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3E 그리고 HBM4로 가면서 HBM 시장은 더욱 급격하게 커질 건데 이 상황이 되면 엔비디아도 하이닉스한테만 받을 수는 없어요. 결국 삼성전자한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벤더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AMD 파운드리 수주설 이게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이슈가 모두 악재보다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지만 삼성전자 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외면 폭탄이 나오니까 불안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소부장 업체 위주로 라인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이 AI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계속된다. 발전한다. 이런 관점에서 소부장 업체 위주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시장과 금리, 반도체, 삼성전자 각 이슈에 대해서 걱정거리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의견에 공감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부장이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실 건가요? 뭐 지금 말씀드릴 게 뭐 네. 제가 워낙 그 AI 쪽 낸드나 이런 쪽 좋아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건데 네. 일단 어제도 퓨어 스토리지 퓨어 네. 스토리지 업체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대래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목표가도 상향이 됐죠 미리. 네. 그래서 저는 이 SSD 낸드 쪽 종목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관련돼서 조금 전에도 뭐 언급해 주신 것 같지만 동진세미캠이나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그리고 샘CNS, 한양디지텍 이렇게 좀 낸드에 조금 특화된 SSD. 소재 부품 업체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5월 2일에 유망주로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낸드 쪽에 관심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확인받았네요. 말씀 주신 종목들 기억해 보시고요. 자, 반도체야 그렇다 치죠. 이제 뭐 걱정거리가 몇 가지 있으나 그래도 회복했고 잘 나가는 단계입니다. 2차 전지 어떡할까요? 뭐 정말 오랜 시간, 거의 1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더 나빠질 것인가라는 그 투심 악화 이슈가 계속 불거집니다. 어제도 이제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소식이 들려오면서 쫙 내렸는데 2차 전지 시각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계속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신용등급 전망 하향을 한 그 기저에는 그 전기차 쪽 수요가 여전히 그러니까 빠르게 살아나지 않고 네. 있다. 이 부분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중심이잖아요. 전기차 시장 네. 지금 핵심 성장을 이끌어가야 될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 시장에서 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통계들이 얘기해 주는 거는 전기차를 비선호하는 이유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전 시스템이 아직 다 많이 깔려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전기차 가격이 비싼 부분은 사실 팬데믹 이후로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내려가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내려가지 않았고 그리고 충전 시스템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단독주택이 많죠. 네. 각자 자기 집 주택에서 많이 사시는데 집에다가 충전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차해놓고 밤새 충전을 해놔야 다음날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충전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4,000불 정도의 그 일시적인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미국민들 아시는 것처럼 저축보다는 소비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네.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자동차도 뭐 전액 할부로 사서 매달 조금씩 이렇게 내는 그런 상황이고 돈만 생기면 저축보다는 소비에 많이 쓰는데 그 4,000불이라는 금액을 갑자기 내야 되는 것도 부담인 거고요. 지금 또 고금리 상황이라 어떤 이 내구재에 대한 구매력도 약하다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적인 부담들이 결국은 좀 획기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아주 빠르게 되살아나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2차 전지 시각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는 어떨까요? 조금 따로 떼서 현대차, 기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나름 그래도 자동차가 조금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현대차, 기아 본질과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 또 어제 또 키움에서 주주가치 제고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식의 뭐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좀 나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현대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난주 방송하기 전날 급등했었죠. 주주환원설이 이제 나오면서. 네.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급등한 주가를 그렇게 추격 매수하시는 맞아요. 거는 좀 보수적으로. 자제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주주환원이라는 거는 사실 기업 가치 상승에 있어서 일부분이고요. 주주환원을 만약에 억지로 해야 한다면은 오히려 성장에 대한 투자 재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다들 밸류가 현대차, 기아만 싼 게 아니라 GM, 포드, 폭스바겐도 다 똑같은 밸류에서 싸게 거래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의 성장성이 지금 낮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구매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할인 경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많이 지출이 많이 되고 있죠. 자동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니까 경쟁이 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실적 부분의 펀더멘털 상에서는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주 환원 하나만 가지고 자동차를 접근하시다 보면은 네. 조금 공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 일단 다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화장품 가겠습니다. 그냥 한 2달 화장품주만 들고 있었으면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종목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어지간한 건 다 올랐습니다. 기존의 OEM, ODM 브랜드에서 넘어갔고 이제는 원료 쪽도 너무 강하고요. 어제는 용기까지 가더라고요. 어떨까요? 시간 외선 하락했는데 화장품 뭐 계속 부담스럽습니다 하는데도 더 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약간은 전체적으로는 약간 지금은 좀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의 사이클이 중국발 사이클 2014-16년에 있었던 중국발 사이클보다 더 건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나 아시아라는 더 크고 넓은 시장을 기반으로 지금 국내 화장품주들이 그 매출 성장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변동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건전해 보이고요. 네. 다만 이 화장품이라는 게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로컬 저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들도 수출을 우리만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들도 수출을 많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K 콘텐츠 라면도 이제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K 콘텐츠의 영향이 이 화장품으로도 이제 넘어오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건데 사실 이 소비재 섹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카테고리나 특정 제품이 스테디하게 가기는 약간 어려워요. 어떤 이게 유행을 타기가 쉬운 섹터가 소비재 섹터거든요. 어떤 과자라든지 이런 신제품이 나왔을 때 한번 반짝. 근데 이제 길게 가는 제품들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어떤 케이크 콘텐츠에 지금 이게 굉장히 열광적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유행이 꺼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브랜드 업체들보다는 이제 ODM 업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좀 괜찮은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코스맥스나 이제 CNC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의 고객사도 두고 있지만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도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도 고객으로 많이 갖고 있는 이 두 업체가 좀 ODM 업체로서 괜찮은 투자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와 CNC 인터 ODM사로서 집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네요. 정말 뷰가 명확하시기 때문에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애플 쪽으로 가볼게요. 애플 관련해서 뭐 밤사이 보안 얘기도 나오고 어제 애플주도 괜찮았고 중국에서 조금 나아졌다 뭐 이런 소식들도 들려왔고 일정도 있습니다. 애플 관련주는 어떤 시각이신지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이 온디바이스 생태계 최강자로서 이제 6월 10일에 WWDC에서 자사의 AI 전략에 대해서 이제 다 공개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또 맞물린 게 뭐냐면 아이폰 교체 주기가 맞물려 있어요. 그 아이폰 13이 가장 잘 팔렸었던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잘 팔렸었는데 그게 2021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12와 13이 2020년, 21년에 잘 팔렸고 그로부터 3, 4년이 지난 상황이죠. 그 14, 15는 아이폰 14, 15는 상대적으로 부진했고요.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3, 4년이 지났다는 얘기고 요즘 보통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마침 지금 애플의 유저분들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 저도 바꾸려고요. 이 상황에서 아이폰에 AI가 입혀져서 나오는 거죠. 근데 애플의 전략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자체 LLM도 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픈 AI의 챗GPT를 주력으로 입혀서 협업을 해서 이제 나오는 걸로 지금 얘기가 많이 네. 되고 있죠. 저는 이 전략이 애플이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LLM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우리도 만들었어, 이거 써 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이미 성능과 어떤 인지도에서 입증이 된 네. 오픈 AI 같은 이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자기의 디바이스에 입히는 전략은 저는 현명하다고 보여지고 저는 구매 수요가 크게 자극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 지금도 여전히 아직은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픽이 무엇일까 곧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의 픽이 애플 관련주이기 때문에요. BH입니다. 이 디스플레이용 FPCB로 알고 있는데 지금 BH 왜 다른 애플주 대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애플에 대한 그 어떤 부품의 벤더는 대표적으로 LG 이노텍하고 BH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애플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큰 업체. 특히 그 BH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G 이노텍보다 시총도 작으니까 가볍고 또 이런 아이패드 올레드 이 부분도 이제 BH가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월 7일 날 올레드를 처음 적용한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죠. 그거에 대한 올해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상향이 되고 있어요. 원래 나왔을 때만 해도 450만 대 정도가 출하가 예상이 됐다가 최근에는 900만 대로 어떤 분석 업체에서는 이제 크게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아이폰이 더 주된 주력 디바이스겠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이제 곧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BH가 이제 가장 큰 애플 벤더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얼마 보십니까? 네, 지금 저점 대비 한 6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많이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보시면 PBR이 1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회사 과거에는 사실 밴드 하단이 1.3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하단에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1,000원 정도 31,000원? 목표가 1.3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유망 종목이 BH였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긍정적인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31,000원 기억할게요. 짤막하게 하나솔루션 AS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못해가지고 저희가 아쉬웠거든요. 네. 밤사이 미국에서 일부 중국 태양광주들이 좀 좋았는데 태양광 쪽이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주는 분위기란 말이죠. 네, 더 좋아진 거는 이제 그 공급 과잉이 진원지인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네. 감지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방어를 열심히 하는 것도 긍정적인데 진원지인 중국에서도 아까도 이제 요즘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떤 폴리시리콘 확장에 대한 어떤 그 심사 중단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황은 양쪽 진원지와 방어 측에서 모두가 지금 의지가 확인된 상황. 그래서 지금이 바닥을 탈출하는 변곡점인 게 좀 굉장히 명확해진 상황인 것 같거든요. 보유? 그래서 네,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센터 임성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